안녕하십니까. 심리대화 LBC 소장 김철웅입니다. 제가 새로 준비한 콘텐츠인데요. 이게 실은 알만한 분들은 아는 콘텐츠예요. 영화 속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현혹하는, 사람을 현혹하고 사람을 조종하고 아니면 그 사람의 내면을 꿰뚫는 혹은 꿰뚫는 것 같은 그런 말들 속에 숨어있는 기술들을 소개해드려서 그것을 실생활에 활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런 것을 하려고 할 때 감지하는, 그런 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강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강의를 첫 번째로 준비한 영화는 뭐 어떤 분들 뭐 이제 와서 갑자기 오징어 게임이냐 하실 수 있는데, 오징어 게임을 준비했어요. 근데 오징어 게임 안에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최면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요소의 문장들이 참 많죠. 아마 이제 오징어 게임으로 한 세 장면 정도를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각 장면마다 이제 한 번씩 할 텐데, 1분짜리 장면도 이거를 풀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그 과정이 뭐 30분이 될 수도 있고 1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축약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까지도 해석할 수 있는 거야? 라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배우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한번 그러면 보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장면이나,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이 상우라는 인물이 있죠. 그리고 여기 알리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제 오징어 게임을 혹시라도 안 보신 분들은 이제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까 이제 보시고 이 강의를 들으시면 좋고, 만약 영원히 안 보실 거면 그냥 보셔도 좋습니다. 뭐 스포일러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는 게임인 거예요. 그걸 이제 구슬치기 혹은 뭐 구슬을 가지고 서로 뺏고 뺏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여기 있는 이 상우라는 인물이 이제 굉장히 머리가 비상하죠. 그리고 점점 그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로 점점 타락 혹은 진화해 가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여러 가지 입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캐릭터죠. 그에 반해서 이제 이 옆에 있는,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했지만 상우를 굉장히 믿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어쩔 수 없이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상우가 여기에서 저 알리라는 인물을 현혹시켜서 결국 그 구슬을 받는데, 그걸 뭐 훔쳤다고 할까요? 어쨌건 자기가 다 획득하는데 성공을 해요. 그게 여기에서는 이제 저는 이제 크게 세 단계로 나눕니다. 이제 관심을 얻는 단계, 그리고 상대를 집중시키는 단계,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사람을 행동하게 하는 단계예요. 그게 이 짧은 5분 사이에 다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뭐 저작권 때문에 영상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그냥 사진으로 좀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처음에 이제 이 상우라는 인물이 이제 굉장히 막 과격하게 말을 해요. 왜냐면 처음에 자기가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이 구슬을 갖고 하는 게임에서 자기가 계속 지니까 막 화가 나는 거죠. 이럴 줄 몰랐는데. 그러니까 화도 나고 막 너 이 새끼 막 몰랐다면서 나 속인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화를 내다가 이제 무력을 쓰면 안 되거든요. 폭력을 쓰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이제 죽을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이런 애원작전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1단계예요. 관심을 얻는 단계. 근데 관심을 얻는 단계가 무릎 꿇는 거냐? 당연히 아니죠. 이 무릎 꿇는 단계에서 이런 말을 해요. 나 여기서 죽을 수 없어. 내가 잘못했어, 알리. 나 여기서 죽을 수 없어. 나 여기서 죽으면 우리 식구 다 죽어. 그러면서 이제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미안하다고 하겠죠. 미안합니다. 나도 가족이 있습니다. 라고 할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들어가는 게 상대가 원하는 가치 제시인데, 이 가치라는 거는 결국 한편으로는 약점으로도 치환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무력을 내 힘이 최고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 마음속에는 힘이 없어지는 상황을 두려워해요. 나이가 들어서 힘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뭐 사고가 나가서 힘이 약해지거나 그런 상황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욕망과 두려움은 맞닿아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이 추구하는 어떠한 가치도 약점으로 치환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알리 같은 인물은 굉장히 인간적이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동정심이 있고 인간에 대한 연민이 있고 약한 사람에게 좀 약한 그런 캐릭터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정재도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이정재의 목숨을 살려주죠. 자기가 뭐 죽느냐 사느냐의 그런 과정에서도, 그런 상황에서도 목숨을 살려주면서 이, 어떻게 보면 이 모임에 좀 친해진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인간에 대한 연민이 있는 사람이죠. 동정심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사람이에요. 가치, 그 사람 내면의 가치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한편으로는 그 동정심이라는 게 이 사람 안에 존재하는 약점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주변에 보세요. 예를 들어서 막 우리 의리 하면서 막 떠드는 사람은 의리를 굉장히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의리가 깨져서 자기가 버림받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렇게 됐을 때 나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약점이 노출된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래서 동정 작전으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이 사람한테 먹힐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만약 상대가 상호 같은 인물이 상대도 상호 같은 인물이었다, 이렇게 접근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뭔가 접근했을 거예요. 다른 실리를 제안하거나 뭔가 상대에게 다른 방식으로 시작했겠죠. 근데 여기서는 알리는 그게 먹힐 수 있는 인물이에요. 왜냐면 그 사람이 가진 가치니까, 추구하는 가치.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었죠? 가족이라는 가치를 제시했어. 근데 이거는 알리도 있어. 나도 가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딱 화들짝 깨는 거예요. 가족을 건드렸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이 눈앞에서 나에게 동정심을 유발하는 사람에 집중해 있다가 갑자기 외부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소중한 걸 깨닫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것까지만 보면 가족을 언급한 건 실수예요. 그런데 어떻게 저게 지금 성공하는 쪽으로 흘러갔느냐?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너만 나 도와주면 우리 둘 다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너도 내 덕분에 여기까지 왔잖아. 그러니까 너만 나 도와주면 우리 둘 다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라는 말을 해요. 이게 이 문장 자체로만 하면 이제 전제라고 합니다. 너만 나를 도와주면 우리 둘 다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둘 다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근데 거기에 무슨 전제가 있죠? 네가 나를 도와줘야 돼. 근데 이게 왜 최면 언어죠? 숨을 깊게 쉬면 더 깊은 트랜스 상태로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깊은 트랜스 상태로 가세요라고 하는 거죠. 깊은 트랜스 상태로 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어떤 전제가 있어요? 네가 숨을 깊게 쉬면. 그런데 여기서 전제는 뭐죠? 네가 숨을 깊게 쉬면 깊은 트랜스 상태로 간다가 아니라 깊은 트랜스 상태로 가고 싶으면 숨을 깊게 쉬어예요. 우리 둘 다 살고 싶으면 네가 나 도와줘예요. 그거를 지금 전제 형태로 바꿔서 전달하는 거예요. 네가 나 도와줘, 이렇게 명령이 들어가면 상대 입장에서는 반발심이 생깁니다. 최면 언어의 최고의 강점은 상대의 비판력을 낮춘다는 데 있어요. 상대의 비판력을 낮추고 무의식으로 가서 암시를 거는 게 최면 언어란 말이죠. 물론 제가 이제 이런 이론적인 얘기까지 다 풀어나가면 이 영화를 갖고 막 설명하는 거 자체에서 너무 지루해질까봐 이런 건 이렇게 틈틈이 이렇게 좀 껴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둘 다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네가 나 도와줘. 이게 아니에요. 너만 나 도와주면 우리 둘 다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는 생각하죠. 그래? 그런 전제가 있었어? 우리 둘 다 살 수 있어? 전제. 그 다음에 전제. 그 말을 하고 씨는 이제 거기서 계산을 합니다. 저렇게 말을 하니까 알리가 망설이는 표정이 나와요. 관찰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계속 막 애원하고 막 이렇게 말은 하고 막 징징거리고 있는데 상대의 지금 패턴을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계속 안 된다는 식으로 외면하고 막 그러고 있다가 이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이에요. 내가 그 전제를 우리들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못해. 뭔가 내면의 고민으로 빠져가요. 거기서부터는 내가 방식을 다른 방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애원하고 그리고 전제를 해서 가능성이 있어. 네 가족도 만날 수 있고 내 가족도 만날 수 있어. 아까는 뭐였죠? 둘 중에 하나만 가족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전제를 깨버렸어요. 어떻게? 너만 나 도와주면이라는 전제를 배치시켜서 상대가 생각하는 둘 중에 한 명은 가족을 못 만나니까 나는 내 가족 만날 거야 라는 전제를 깨버렸어.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압박을 해도 돼요. 압박이 들어가는 거야. 왜냐면 알리는 그런 압박에 아무래도 영향을 받는 캐릭터니까, 그런 성격의 사람이니까. 뭐 여기서부터는 압박이 들어가죠. 뭐라고 들어가죠? 너도 내 덕분에 여기까지 왔잖아. 내가 너한테 차비도 줬고 줄다리기도 내 작전분에 산 거고 밤새 불침번도 같이 서고 우리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여기서 같이 나가기로 약속했잖아. 아니야? 여기서 막 이제 아니야라는 거는 이제 상대에게 던지는 거죠. 그 생각을 확실히. 어쨌건 거기서부터 이제 알리가 이제 흐느끼는 거죠. 야, 그러니까 제발 내 말 한 번만 믿고 도와줘. 그러니까 이제 알리는 그 압박, 그리고 상대가 걸었던 전제. 왜냐면 내가 이 프로세스, 이 관심을 얻는 단계에서 제가 이 언급하고 있는 프로세스에는 결국 상대의 사고력을 마비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비판력을 낮추고 상대의 이성적 사고력을 최대한 피곤하게 만들어서 내 말에 굳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오케이를 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면 최소한
관심이라도 더 갖는 거지. 이 사람이 완전 이성적으로 지금 에너지가 넘치고 있는 상황이면 내 말을 귀 기울이지 않을 수도 있어. 따박따박 따지면서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러기 힘들거든. 왜냐면 알리 마음속에도 둘 다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요. 둘 다 가족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 그리고 이 사람이 날 도와줬다는 것도 알아.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애원하는 거 애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치면서 알리가 원하는 게 실은 도와줘서 둘 다 사는 거예요. 상대가 원하는 거야. 그래서 압박이 먹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가족 얘기해서 압박을 한다? 가족 얘기해서 바로 압박이 들어왔어. 그럼 상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안 돼. 나도 가족 만나야 돼 하면서 더 반발심이 생기죠. 근데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갔어요? 전제가 들어갔어. 그래서 전제가 먹히는 거 관찰하고 그 다음에 압박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압박이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뭐에 오케이요? 어떻게 할 건데요? 여기서부터는 오케이. 됐어. 마음속으로 상우는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자, 이제 상대에게 관심을 얻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집중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왜 최면을 얻느냐? 상대에게 관심을 얻는 최면에서는 상대가 어떻게 관심을 얻어요? 일단 내 최면을 받으러 오거나 그 최면에 관심 있는 내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이미 최면에 어느 정도는 걸린 거예요. 이거는 너무 영업 비밀인가? 어쨌든 그 두 번째가 이제 집중하게 만드는 단계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트랜스로 보내는 상태인 거죠. 상대가 비판적 사고를 완전히 못하는 상황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랜스 상태라고 하면 사람들은 막 이렇게 반 자고 있는 막 그런 상황만 떠올리는데 실은 그렇진 않아요. 그것만이 트랜스는 아니야. 이 사람의 마음의 반발심이 완전히 꺾여 있는 상태, 이성적 사고를 못하는 결정 피로에 완전히 짓눌린 상태도 실은 이런 트랜스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비판적 사고력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충 웬만한 암시 때려 넣어도 그거를 비판 없이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지금 이제 그렇게 보내야 되는 거죠. 아직은 완전히 그렇게까지 보내지 못한 상황이에요. 관심만 가졌지. 어떻게 할 건데요? 여기서 이제 매달려 가지고 이제 성공했죠. 어떻게 할 건데요? 나왔어요. 이제 얘기를 듣기 시작하지. 관심을 얻었으니까 둘이 이제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상우가 말해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 안에서 결국 몇 팀은 끝까지 승부가 안 나게 될 거야. 여기서 이제 자세도 중요한데 눈높이를 맞추고 시선이 안 흔들려요. 시선이 안 흔들리고 상대를 딱 바라보면서 얘기합니다. 상대한테 이 말에 충분히 집중해보란 얘기죠. 왜냐면 몇 팀은 끝까지 승부가 안 날 가능성이 높거든. 팀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니요? 절대 그럴 리 없어요. 비판적으로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어. 그럴 수 있겠지. 하지만 왜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왜요? 약간 부정적인 생각이 존재하는 거죠. 아직. 왜요? 물어보죠. 이 게임의 룰이 뭐였어? 30분 안에 한 명이 다른 사람 구슬 모두 다 따면 통과. 근데 생각해봐. 30분 안에 한쪽에 꼭 구슬을 다 따리라는 법은 없잖아. 이기고 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 내에 승부 안 나는 팀이 분명히 생길 거야. 그렇겠죠? 그럼 어떡할 거야? 그 사람들 다 탈락시켜? 말이 안 되잖아. 승부가 안 나는데. 그렇지? 여기까지 한번 얘기를 들어봅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선을 딱 꽂고 뭐 여기저기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한번 보는데 왜 이걸 가지고 상대는 반발할 수 없었을까요? 왜 알리는 반발할 수 없었을까? 내가 생각하기에 이 안에서 결국 몇 팀은 끝까지 승부가 안 나게 될 거야. 내가 생각하기에 그래, 내가 생각하기에 그럴 거라고 시작했잖아요. 뭐 상우가 생각하기에 그렇구나. 그래서 나는 일단 이 사람이 얘기를 듣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말이 어떻게 끝났어? 결국 끝까지 승부가 안 나게 될 거야. 다시 그 문장 읽어볼까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 안에서 결국 몇 팀은 끝까지 승부가 안 나게 될 거야. 문법적으로 틀린 건 아니야. 근데 약간 이상해요. 그러니까 글로 쓴다면 약간 사문까지는 아닌데 조금 이상해. 말로는 안 이상하죠. 이상은 못 느꼈었죠. 아까 제 말 듣다가. 근데 원래 이렇게 맞는 걸 하려면 내가 생각하기에 이 안에서 결국 몇 팀은 끝까지 승부가 안 나게 될 것 같아. 이게 실은 앞뒤가 어느 정도 좀 통하는 말이죠.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라고 해놓고 마지막은 확정적인 미래로 말을 끝맺어 버렸어. 그럼 상대 입장에서는 거기에 어느 정도 암시가 들어가요. 아, 그런가? 근데 그걸 완전히 수용하지 못하니까 약간 부정적인 생각이 존재하면서 왜요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상우가 이거에서 좀 더 굳히기를 해야겠구나. 이 게임 룰을 언급하죠.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들어가는 게 상대가 예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대 마음속에 비판적 사고를 못하게 하는 질문들로 들어가요. 이 게임 룰이 뭐였어? 30분에 구슬 다 따면 통과.
뭐 룰이었으니까 당연히 반발 없죠. 다 공유된 정보니까 오케이. 이때 말을 끝내지 않고 쉬지 않고 다음 문장으로 계속 이어가요. 근데 생각해봐. 30분 안에 구술을 다 따내는 법은 없잖아. 그렇죠. 이게 생각해봐. 최면을 걸 때도 생각해봐라고 말해요. 떠올려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최면이 막 상대를 막 괴롭히고 막 힘들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상대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제 생각해보라고 하면 당연히 스스로 생각을 해보고 여러 가지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뭔가를 하죠. 내가 하나하나 묘사해 주는 것보다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생각하는 그림을 떠올리는 게 훨씬 더 강력하죠. 더 선명하고 더 기억에 남고. 그래서 사람마다 최면을 어떻게 수용하는가 그게 참 달라요. 그래서 효과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최면에 걸리기도 하고 안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최면이 과학은 아닙니다. 광학의 영역으로 들어오기가 힘든 거예요. 어쨌건 그래서 생각해봐. 이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게 해줘. 30분 안에 한쪽이 구슬을 꼭 다 따르는 법은 없잖아. 뭐 그렇죠. 생각해보라고 했으니까 이제 내가 생각한 결과가 다 따르려는 법은 없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생각의 동의가 아니라 그 생각이 내 것처럼 돼버려. 상대가 그걸 그리게 만들었으니까. 반발심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동의할 수밖에 없는 말을 깔고 그 다음에 그거의 이미지를 상대가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어요. 이기고 지고 왔다 갔다 하면 승부가 안 나는 팀이 분명히 생길 거야. 이 사람이 선명하게 생각하는 데 도움을 주는 메시지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그 사람 다 탈락시켜? 탈락시켜는 그 사람들을 다 탈락시킨다는 우리가 탈락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상우랑 알리가 탈락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탈락시켜라고 알리한테 물어봐요. 왜? 압박하려고. 압박 효과예요. 그 사람들 탈락시켜? 그러면 알리 입장에서는 안 되죠. 탈락시키면 안 되지. 사람들을 살려야지. 그런 마음이 무식해 있단 말이야. 탈락시켜? 압박하는 효과였어요. 마치 알리가 탈락하길 선택시킬 건지 묻는 그런 심리적 압박인 거예요. 그래서 뒤에 말이 안 되잖아 를 긍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걸 바라니까. 상대가 바라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니까. 상대가 바라는 걸 주는 거예요. 바라는 걸 주는 척 하면서 계속 가는 거지. 상대 입장에서 내가 바라는 걸 얻어가는 것 같으면서 실은 압박을 받고 있는 거지. 그 사람들 다 탈락시킨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이 말보다 그 사람들 다 탈락시켜? 말이 안 되잖아. 이게 훨씬 더 강력한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말이 안 되잖아. 승부가 안 났는데. 그렇지? 원래는 어떻게 말해야 돼요? 승부가 안 났는데 다 탈락시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이건 아닌 거야. 이것보다 물론 이렇게 말해도 되지. 이게 맞는 말이죠. 그런데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야. 상대를 압박하면서 압박하고 상대는 뭐야? 압박당하면 뭐야? 마음이 편해지고 싶잖아요. 그 사람 탈락시켜? 아니야.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지. 압박했다가 놓아주는 거지. 압박했다 놔주면 상대는 이렇게 되니까 편해지는, 계속 이완하게 되는 거야. 긴장했다가 이완하는 거야. 집중시켰다가 이완시키고 집중시켰다 이완시키면서 계속 이 사람을 피로하게 만들어서 이 사람의 어떠한 결정 피로를 만들거나 아니면 자꾸 이 사람의 비판적 사고력을 낮추는 거야. 체력을 깎아버리는 거야. 뇌의 체력을 깎아버린다고 할까요? 깎아버리는 거야. 계속 이렇게 깎아내는 거야. 그 다음에 네 했잖아요. 승부가 안 났는데. 그렇지? 그때 알리가 네라고 합니다. 네라고 하니까 그때 상대한테 주입할 메시지로 가요. 그럼 그때는 팀 대결로 가게 될 거야. 이 말을 상대 머릿속에 박아 넣으려고 지금 앞에 이런 예스 세트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저 앞에 깔아 놓은 겁니다. 처음부터 야 이거 내가 봤을 때 끝났을 때 이거 팀 대결로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한테 기회가 있어. 이렇게 말하면 안 먹히지. 이렇게 말하면 아니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해요. 그제서야 근거를 대는 건 안 돼요. 안 들려. 뻥 같아. 이렇게 세팅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상대한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그 말이 상대가 그런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전달해도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설득력이 강하지? 나는 분명히 똑같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왜 내 말은 사람들이 믿질 않고 왜 내 말은 이렇게 약하지? 그게 지금 제가 오늘 드리고 있는 강의에 그 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영상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 시선 처리가 상당히 이런 설득에 혹은 이런 압박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이 배우가 이런 걸 많이 해봤나 봐. 굉장히 노련하신 분 같아요. 사람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이제 뭐 감독이 그럴 수도 있고. 굉장히 그런 부분이 저도 보면서 참 잘 세팅돼 있구나라고 느꼈거든요. 근데 보면 주변에 어떤 최면이나 아니면 설득의 기술을 배우지 않아도 이런 것들을 타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타고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 왜 그렇게 보일까? 자기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설득해보고 대화해보면서 어떤 게 가장 뛰어난 건지 스스로가 체득해온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상대를
바라보고 상대에게 말을 하고 그 패턴으로 상대와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타고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타고난 차이가 있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훈련의 결과예요. 자기도 모르게 훈련을 한 거지. 이게 시선이 어떻게 올라가냐면 초반에는 이제 확실하게 상대의 눈을 보면서 압박을 이어가요. 상대 눈높이 맞추고 시선 흔들리지 않게. 이 게임의 룰이 뭐였어? 라고 상대한테 질문을 하고 뭐 이제 이런 상대에게 스스로 생각하게 말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시선을 다른 곳을 봅니다. 처음에 내가 상대한테 어떠한 말을 메시지를 딱 때려받거나 아니면 집중시킬 때는 시선을 정확하게 상대를 바라봐요. 근데 상대가 스스로 자기 자신의 내면의 메시지를 걸게 만들고 싶으면 나도 시선을 다른 데를 봅니다. 나도 생각하는 척하면서. 그러면 상대도 그런가 하면서 따라와요. 근데 안 따라올 수도 있지. 근데 대체적으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맞춰진 상태에서는 따라와요. 비슷하게는 상대가 이렇게 뒤로 거만하게 의자를 기대고 있잖아요. 그럼 나도 그렇게 비슷하게 상대 이제 나 윗사람이면 같이 거만하면 안 되지만 이렇게 편하게 하는 척하면서 뒤로 기댔다가 그 상태에서 얘기가 서로 내 얘기에 집중하잖아요. 상대가. 그 다음에 내가 자세를 바꾸면 내 자세를 따라합니다. 내가 상대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상대가 나한테 끌려와요. 근데 상대는 그걸 끌려왔다고 생각 안 하지. 그냥 왜 그게 편해서 라고 생각해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선 처리, 상대가 스스로 생각에 빠지도록 만드는 방법이에요. 내가 상대를 완전히 딱 꽂아서 보는 것, 그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거지. 상대가 스스로의 내면의 말을 걸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시선 처리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의 빈 곳, 내가 말해서 빈 곳, 혹은 어떤 상대가 스스로 상상하게 만들고 뭔가 그거를 스스로 믿도록, 내가 던진 메시지는 굉장히 빈틈이 많고 추상적인 얘기지만 그걸 상대가 스스로 믿도록 만들게 하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인 기술이에요. 이런 시선 자체도.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그때는 팀 대결로 가게 될 거야. 이 말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스킨십이 거의 없다가 여기서 스킨십을 들어가요. 무릎에 손을 얹으면서 그럼 그때는 팀 대결로 가게 될 거야 라고 말을 해요. 여기에서 내가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할 때는 상대와 어떤 접촉을 하거나 아니면 그 말을 좀 더 강한 어조를 주거나 뭔가 패턴을 좀 더 상대가 그 말을 깊숙이 받아들이도록 이런 식으로 하나의 패턴을 주는 거예요. 저는 원격 체험을 하다 보니까 이게 유튜브로 만나는 상황에서 스킨십을 못하지만 이런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이렇게 이성한테 이렇게 무례할 정도로 스킨십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반발심이 더 커지겠지. 근데 그런 반발심이 없는 그런 뭔가 불쾌함의 반발심이 생기지 않은 정도 선에서의 스킨십, 그런 관계에서는 이런 내가 중요한 말을 할 때는 이런 스킨십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건 인간관계에 있어서 권력의 표현이기도 해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많은 컨텐츠를 통해서 또 알려드릴 거예요. 나중에 또 많은 영화들이 또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준비해서 또 하면서 또 계속 또 영화 보면서 또 장면 찾아야지. 이때 무릎에 손을 얹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 때려 넣었죠. 그 다음에 한 팀이 서로 구슬을 합쳐서 다른 팀과 20개씩 걸고 승부하는 거지. 원래 우리 계획대로 다시 나랑 너랑 한 팀으로 승부할 수 있어. 이때 알리팔 뒤쪽으로 스킨십을 또 합니다. 이렇게 다정한 말투를 하면서 어깨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장면은 뭐냐면 그때 옆에서 누군가 구슬을 다 잃어서 죽는 거예요. 알리를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이런 과정들,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쥐락펴락한다고 하잖아요. 사람을 쥐락펴락한다, 사람을 쥐락쥐락한다 이런 말 안 해요. 계속 꽉 쥔다 이것도 안 해. 그냥 펴준다 이것도 안 돼. 상대를 무언가 어느 방향으로 끌려면 쥐락펴락하는 거예요. 낚시를 할 때도 그런다면서요. 힘을 줬다 뺐다 하면서, 바다낚시만 그런가? 아무튼 힘을 줬다 뺐다 하면서 상대의 힘을 빼고 얘가 완전히 지쳤을 때 그때 끌어당기는 거라고. 당근과 채찍인 거예요. 결국 심리적 압박이 끝날 거라는. 아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었잖아요. 어떻게 다 보내버려? 아니잖아. 그 말이 안 되잖아. 압박 풀기 그런 것처럼 이것도 지금 심리적 압박이 끝날 거라는 당근. 내 말을 들으면 우리가 함께 이 구슬을 가지고 다른 팀과 대결을 하는, 우리가 한 팀이 돼서 둘 다 살 수 있는 그런 당근.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 압박은 계속 내가 너를 지금 압박하는 거, 애원하는 것도 압박이죠. 그리고 이 사람한테 너는 그것도 왜 안 해줘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압박이죠. 그 채찍. 함께 해나갈 수 있다, 다시 원래 팀이 될 수 있다는 당근.
만약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죄책감이 이후로도 네 인생에서 너를 괴롭힐 거야 라는 뉘앙스죠. 그리고 시간이 없다 이런 건 다 채찍이야. 다시 원래 우리 계획대로 다시 승부할 수 있어. 어깨를 문지르면서 강조해요. 당근이죠? 당근으로 강조했어 한번. 우리들 다 같이 나갈 수 있어. 그래서 어깨에 손을 올린 채 이렇게 관계 우위 정하는 제스처 취하면서 메시지 넣었죠. 웃으면서 말해요. 그때 희망을 부여해 주는 거지 상대한테. 그때 총소리가 탁 나. 탈락이라고. 다른 사람이 탈락이라고. 그때 울먹이면서 이제 약간 큰 소리를 맞아. 야, 너 네 손으로 나 저렇게 만들고 싶어? 죄책감. 너 나 죽일 거야? 죄책감. 채찍. 알리 손으로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알리가 죽일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느끼게 만들었어. 너 나 저렇게 만들 거야? 알리는 이런 정도의 압박을 이겨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면 이제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정말요? 라고 물어봐요. 정말 우리 같이 이길 수 있어요? 상과 응이라고 말하죠. 정말요? 질문을 두 번 했다고 해서 처음 질문에서 이 사람이 마음이 안 돌아섰던 걸까요? 이미 마음이 돌아섰어. 우리 같이 이길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순간에서 아니라고 한들 이 사람 마음이 안 돌아선 걸까? 아니? 아닐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해보자. 이래도 됐을 수준인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이미 마음이 다 돌아왔어. 여기서는 이성적 사고를 못해. 이 정도 되면. 그러니까 물론 이 사람이 뭐 좀비가 됐다 그런 뜻은 아니죠. 아니지만 원래 이 사람이 가진 100%의 이성적 사고의 절반도 안 남은 거예요. 다 깎아내버린 거지. 지금 그러면 뭐죠?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남았어요. 행동을 유도하는 단계야. 여기에서도 또 풀어나가야 될 얘기가 많다 보니까 여기서부터는 제가 또 다음 시간에 할게요. 지금 오징어 게임으로만 제가 세 장면을 뽑아놨고 이게 지금 첫 번째 장면인데 첫 번째 장면에서 조금 할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이제 두 파트로 나눠서 진행을 할게요. 앞에 이제 오늘 말했던 두 가지 상대의 관심을 끌고 그런 이 사람을 트랜스로 보내는 피로를 만들어서 비판적 사고를 깎아버리는 것까지 오늘 한 거예요. 재밌죠? 굉장히 이 짧은 순간에도 이렇게 많은 전략과 대화 기술들이 오고 갔는지 좀 쉽게 캐치하기가 쉽지 않죠. 이게 이거를 잘 평소에 이런 뭔가 훈련을 안 해본 사람 입장이라면 이 짧은 거 하는데도 지금 30분이 올라갔어. 물론 조금 뭐 천여가면 조금 더 짧겠지만 지금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행동을 유도하는 단계 여기에서 나머지 얘기를 조금 더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셨길 바래요. 이것까지 저작권 걸리면 이거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보고 와 그래야겠다. 이제 다음에는 이거 보고 오세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그 장면이니까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